네, 첫 곡 세라 베럴리스 그래비티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는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의 한 구절 읽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이 그날 하루에 23시간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단지 그냥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이라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처음 눈을 뜨고 침구 정리를 하고 명상을 하고 간단한 스트레칭 그리고 차를 마시는 것. 네, 이 순서가 오늘 내 인생 명작 주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 단순하고 짧고 반복적인 루틴, 그것이 그날의 아침을 건강하고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제 바람이 제법 차가워졌죠. 그거 아세요? 어제 보니까 말할 때 입김이 글쎄 나오더라고요. 입김 나오면 겨울 아닌가요? 네. 하얀 입김 나오는 걸 보고 생각했습니다. 난 아직 이 가을을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새 입김이 나오는 겨울이 오는구나. 네. 그런 생각했어요. 계절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가 계절에 맞춰야 되는 거겠죠. 뜨겁고 더웠던 이번 여름 마스크를 쓰면 인중에 땀이 차고 또 얼굴이 막 후끈거리고 저는 얼굴에 열이 많아서 그랬거든요. 힘들었어요, 되게. 그래서 좀 쌀쌀한 가을,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마스크 쓰는 게 불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입김이 나오고 이러니까 나는 아직 이 가을을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마스크 쓰는 것이 더 편해지는 건 맞지만 그래도 올 겨울 눈 조금만 오고 많이 안 춥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는 대신에 아주 따뜻한 일들이 더 많아지길 바랄게요.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내 인생의 명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모리슨이 부르는 곡인데 어쿠스틱 버전이에요. Man in the Mirror 함께 듣겠습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아주 낯익은 책이죠. 작년 5월 달에 내 인생의 명작에서 다뤘던 책인데 그때 명작 최초로 4부작 시리즈로 정말 무시무시했죠. 네, 한 달 내내 이 책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특별했던 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책 제가 소개한 이후로 정말 지금까지 이 타이탄들이 했던 아침 루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오프닝 끝나고 제가 말씀드렸던 침구를 정리하고 또 명상하고 스트레칭하고 뜨거운 차를 마시고 그게 이제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이 타이탄들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200명의 그 명사들이 아침에 하는 루틴을 종합해 본 결과 저자가 대부분 이런 행동을 반복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명상을 하고요. 반드시 침구 정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타이탄들도 있었고 하지만 최소한 이 4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모든 타이탄들이 다 했다고 합니다. 일기 쓰는 것도 빠졌네요. 제가 작년 5월 이후로 그것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 할 때도 있고 차는 마시지 않았어요. 차는 좀 번거로워서 차는 안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명상하고 침구 정리하고 저에게 침구 정리란 참 굉장한 챌린지였어요. 침구 정리가 뭔가 이게 대체 어떻게 삶을 하루를 변화시키는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침구 정리. 그러니까 침대에 이불을 이렇게 정리하고 베개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정말 이렇게 뭔가 정돈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제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정리정돈 그게 저에게는 정말 큰 변화였고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그 침대를 보면 되게 달라요. 기분이 이렇게 지저분한 그 침대보다. 저는 그래서 작년 5월 이후로 아침에 명상, 그다음 친구 정리는 거의 안 빠지고 해왔던 것 같아요. 하루가 정돈되는 느낌으로. 이 책의 저자 팀 페리스는요, 타이탄의 도구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세계 정상에 오른 200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법, 태도, 습관, 그 성공의 비밀을 챕터 3개에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작년에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1년이 지난 1년 반,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제가 변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또 효과를 보았는지 그 이야기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이 저자는 팀 페리스는요, 3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라디오 팟캐스트, 거기에서 그 청취자와 함께 뽑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200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또 심층 인터뷰, 열띤 토론, 그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책으로 낸 건데, 우리 지난주에 그 만화가 더 시스템의 저자 스캇 애덤스도 타이탄의 도구들에 선정된 명사이기도 합니다. 참 연결이 많이 되죠. 네. 저자 팀 페리스의 팟캐스트 방송은 비즈니스 분야 최초로 다운로드 1억 회를 돌파했고, 이 책은 16년도 12월에 출간했는데 3개월 만에 5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폭발적인 아이디어, 창조적인 습관,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세계 최정상의 200명을 인터뷰를 한 저자 팀 페리스, 거인이라는 뜻의 타이탄, 그리고 그들의 습관과 도구들을 나열했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이 책에 담긴 그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목표와 어떤 방법이 그들을 달라지게 만들었는지 이제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순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정말 좋은 책이지만 한 번 더 다루기에 용기가 나지 않았었다면, 이제는 정말 좋은 책이라면 뭐 2번 아니라 3번이라도 나누는 게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시 코트레인, Slave in the Wild 함께 듣겠습니다. 당신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해줄 사람이 필요한가? 그에 적합한 인물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정신이 번쩍 나도록 세차게 뺨을 때려줄 사람을 원하는가? 그에 적합한 수많은 인물들이 또한 여기에 있다. 당신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절실한가? 당신 삶을 빠르게 바꿔놓을 계기가 필요한가? 좋다. 이 책에서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당신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줄 지혜로운 도구들을 갖춘 거대한 창고다. 이 책에 실린 많은 것들이 오랜 시간에 걸친 결과 없던 노력과 좌절에서 나를 구원했다. 따라서 이 책에 실린 많은 것들은 당신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즉각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네, 이 책의 서문, 머릿말, 세계 최고의 최고들이 매일 실천하는 것들, 이 서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책 서문이 굉장히 길어요. 네, 13페이지예요. 보통 머릿말 한두 페이지 정도 있잖아요. 13페이지입니다. 네. 그리고 서문의 제목, 파트, 1, 이렇게 제목이 있고요. 저는 이게 이제 내용 시작된 건 줄 알았더니, 머릿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서문이, 이 책이 600페이지, 이 긴 내용에 정말 그 엑기스, 정수를 담아놨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이 책에는 많은 타이탄들이 추천했던 책도 소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참 진짜 얻을 게 참 많아요. 네. 의외로 우리 명사들의 선호하는 책 목록까지도 알게 됩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달타라는 책이 많은 이제 타이탄들이 인생책으로 뽑은 책인데,
저자 역시도 이 시달타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서문에 시달타라는 책 일부가 나오는데요. 제가 어릴 때 헤르만 헤세의 책을 참 좋아했어요. 특히 이제 데미안이라는 책은 제 인생 3대 명작이기도 하고, 심지어 제 이메일이 데미안이에요. 너무나도 어린 시절 저를 지배했던 그런 책이 데미안인데, 뭐 수레바퀴 밑에서 뭐 데미안 이런 책들, 좋은 책들 많이 썼는데, 시달타도 헤세가 그 저자인데 유리알 유희로 노벨상을 받았죠. 근데 그것 못지않게 시달타라는 책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저에게는 그 쉽지 않은 책이었는데 몇 번 포기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 지적인 허영심이 너무 강해서 어릴 때 제가 그 예를 들면 그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책은 이제 세계 100대 고전에 속하는 책인데 제 목표가 세계 100대 고전을 다 읽는 거였는데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아마 안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번 이상 읽다가 시도하다가 포기했던 책들이 되게 많은데 그 저의 지적 허영심에 지금 읽으라 그래도 저는 자신 없거든요. 파우스트 같은 책은 그거 거의 한 800페이지, 900페이지 됐었고 가격도 엄청나게 비쌌고요. 그리고 그냥 이게 희극인데 어떤 인생 희노애락 뭐 제가 다 못 읽어봤으니까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었는데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자신 없고 굳이 그렇게 어떤 저의 지적 허용 때문에 이해도 안 가고 이렇게 공감할 수도 없는 내용을 진짜 꾹 참고 보았어야만 했는가. 끝까지 뭐 읽지도 못했고 그 에너지를 조금 더 쉽고 공감되는 다른 좋은 책들에 썼다면 뭐 20-30권은 더 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면 뭐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같은 책은 굉장히 뭐 오래된 고전이긴 하지만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딱딱하고 약간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난해하기도 했었는데 그 헤드크리프의 그 미친 듯한 광기 어린 사랑 뭐 이런 것도 아직까지 주인공 이름도 기억나네요. 그랬었는데 파우스트 같은 책은 저랑은 참 안 맞았다. 그런데 시달타도 저랑 참 안 맞았던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시달타의 한 구절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책을 자기가 적었던 어떤 이유에 대한 그 풀이가 나오는데 그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 책에 나오는 부분 인용됐던 부분 제가 읽어드리고 저자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니가 부르는 허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책의 서문에는 시달타의 헤르만 헤세의 저자의 내용이 소개되고 또 저자 팀 페리스는 헤르만 헤세의 시달타라는 책 일부를 소개하면서 본인 인생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문에 소개된 헤르만 헤세의 시달타 내용 중 일부 그리고 서문 내용 중 일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달타에는 상인과 시달타 이 등장인물 두 명이 나오는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이요? 시달타, 모든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내놓습니다. 병사는 힘을, 상인은 물건을, 교사는 가르침을, 농부는 쌀을, 어부는 물고기를. 그건 잘 알겠소. 그럼 당신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다는 거요? 당신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소. 저는 생각하고 기다리며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것들입니다. 아니 뭐요? 그게 다란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들이 무슨 쓸모가 있다는 거요? 금식 따위가 대체 무슨 가치가 있다는 거요? 그건 정말 커다란 가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금식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금식을 몰랐다면 저는 오늘날 먹고 살 일을 구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과 함께든 혹은 다른 곳에서든 왜냐하면 배고픔이 날 부채질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나는 조용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조급하지도 절박하지도 않고 오랜 시간 배고픔을 참고 그리고 그것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책에 소개된 시달타 서문 내용이고요. 이제 다음은 저자가 이 시달타를 인용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나는 살면서 시달타가 찾아낸 답을 자주 떠오른다. 그리고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시달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나는 생각한다. 나는 기다린다. 그리고 나는 금식한다. 나만의 해석을 해보았다. 나는 생각한다. 결정을 내릴 때 좋은 원칙을 갖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 나는 기다린다. 장기적인 계획을 기획할 수 있는 것. 멀리 보고 그리고 이 판을 즐기는 것. 그리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 나는 금식한다. 어려움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온전히 회복해 커다란 고통에도 관용과 평정을 잃지 않는 것. 세속적인 욕구와 열망을 참아내는 것. 이 책은 당신이 이 세 가지를, 시달타에 나왔던 이 세 가지를 단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책 타이탄의 도구들을 만들었다. 평생에 걸쳐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었다. 내가 즐기면서 이 책을 쓴 것처럼 당신들도 부디 즐기며 읽어나가길 바란다. 네, 이 책 서문에 실린 글 시달타와 상인의 대화 들어보셨는데요. 시달타는 말을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기다린다. 그리고 나는 금식한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본인이 해석한 시달타, 팀 페르스가 해석한 시달타 그 세 가지 사고의 의미도 저자가 해석을 했는데, 결정을 내릴 때 자기만의 좋은 원칙을 갖는 것, 그리고 좋은 대답을 찾기 위해 그 전에 좋은 질문을 찾는 것,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멀리 보고 판을 즐기는 것,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또 금식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회복해서 커다란 고통이 와도 관용과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 시달타는 부유한 상인에게 본인의 이 세 가지를 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말하죠. 이 책이 이 세 가지를 모두 단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게 평생에 걸쳐 저자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기다린다. 나는 금식한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제목이 챕터 1인데요. 거기 이제 소 제목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24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챕터 1의 첫 번째 순서가 바로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5가지 의식입니다. 제가 작년 5월 달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그 5가지를 말씀해 드리면, 그 순서대로예요. 명상, 일기, 정리, 운동, 음식. 우리가 아는 그런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뭐 명상도 마찬가지고요. 일기도 그렇고 정리 정도는 다 뭐 몇 분 만에 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명상을 하는데 단전에 기를 모으고 들숨과 날숨을 제한하고 호흡에 집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자리에 앉으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책상 다리가 힘들면 의자에 앉던 침대에 뭐 누워도 상관없다. 포지션을 변경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눈을 감고 가만히 내 의식의 흐름에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아놀드 슈와제네거는 명상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기술이라고 했고요. 저자는 명상을 정신을 위한 따뜻한 목욕이라고 했습니다. 전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명상은 정신을 위한 따뜻한 목욕. 뭔가 뜨거운 기분 좋은 열기가 전해지는데요.
잡념이 나면 나는 대로 이리저리 흘러가는 의식을 가만히 제3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창의력이 올라가고 침착하고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명상 이후에는 아침 일기를 쓰라고 권하는데요. 일기는 피곤한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위해 쓸 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침구 정리, 네, 별거 아니에요. 전 침구 정리하는데 한 5초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이불을 이렇게 사각으로 딱 피는 거죠. 그게 다예요. 네. 근데 이 작지만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엄청 큽니다. 이 깔끔해진 그 침구를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또 이 책에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재택근무자라면 특히 침실이나 침실과 가까운 장소에서 일을 한다면 이런 침구 정리가 작업 능률이 배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호텔에서조차 침구를 정리하고 나오는 사람과 그대로 방치하고 나오는 사람의 그날의 업무 효율과 성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어느 호텔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프로야구단이 이제 합숙소로 묵고 있는 호텔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호텔을 이제 나올 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방의 선수, 그리고 막 뭐 아무렇게나 수건이 널브러져 있고 그랬던 방의 선수의 1년 연간 타율과 어떤 기록을 분석을 한 게 나왔는데 압도적으로 정리하고 청소하고 나갔던 선수가 기록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별걸 다 조사를 하죠. 그만큼 정리 정돈이 인간에게 그 주는 업무 효율과 성과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운동인데요. 운동이 저자가 말을 하는 운동은 뭐 격렬하게 뛰고 걷고 뭐 이게 아니라 몸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단순한 동작의 반복을 말합니다. 스트레칭 3분에서 10분 사이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에 한 가지 동작을 10초 이상 유지해라. 막 급하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 동작을 10초 이상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제가 못하고 있는 건데 따뜻한 뜨거운 차를 마시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못했어요. 네. 아침 식사에 대해서는 각자의 체질과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데 이 책에서는 어떤 음식이라고 말을 하진 않고 아침 식사보다 뜨거운 차로 몸을 깨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정 기간의 공복 상태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5가지 의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래 듣고 오죠. 잉글버트 험퍼딩크 The Way It Used to Be 함께 듣겠습니다. 실패란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다. 우리는 안다. 당장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실패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 피러티를 비롯한 혁신적인 창업가들은 다음에 굳은 확신을 갖고 있다.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이유 때문에 실패를 겪는다. 실패하는 이유가 총 10가지라면 그중 어느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해 실패하는 게 아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이유 전부 때문에 실패한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동업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 아니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동업자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일을 그르쳤을 때 그 실패를 안겨준 결정적 원인 한 가지를 찾는 데 집착하면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그 한 가지 이외 때문에 실패한다. 결정적인 한 가지에 집착하지 마라. 타이탄들의 말을 빌리자면 실패란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이유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실패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
네, 이 책 실패는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다 해서 발췌를 했는데요. 그런 거죠. 이제 돈이 없어서 실패했어. 그럼 다음번에 돈이 있으면 동업자를 잘못 만나서 실패했어. 그럼 좋은 동업자를 만나고 돈도 있는데 근데 또 시간이 없어서 실패를 했어요. 하나씩 실패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실패는 모두 실패한 것이다 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나왔던 피터 틸은 페이팔 창업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명문대에 진학해서 몇 개 안 되는 과목을 공부하고 거의 비슷한 직업을 선택하는 사회는 비전이 없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경쟁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말고 그 대신 더 큰 성공을 위해 경쟁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자기에게 질문하라. 오전 10시에 보았던 혹은 생각했던 그 무엇이 밤 10시까지 12시간 동안 내 머릿속을 지배한다면 당장 그 일을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요?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낸 슈퍼리치들은 어떤 전략과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맨들은 어떻게 수많은 고객을 사로잡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었을까요? 이 책에서 그 답을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에서 큰 기회를 찾아내는 탁월한 관찰력을 갖고 있었고 단지 집중력을 통해 10%의 노력으로 10배의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주 작은 거라도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실패해서 배우는 사람들이었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지혜롭게 다스려서 시련을 극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완벽한 천재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고 이 타이탄들이요. 대신 결점투성이의 사람들이 땀과 노력, 계획, 전략, 시스템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서 성취를 맛본 사람들이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타이탄들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가 온 게 아닐까요? 기회라고 생각하면 기회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저 스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킴 디바인이 부르는 곡 Best Thing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 책의 챕터 1에 8강에 보면요. 아놀드 슈와제네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놀드는 20살에 미스터 유니버스 타이틀을 최연소로 획득한 바디빌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8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그리고 또 역시 미스터 유니버스 그 바디빌더 대회에서 타이틀 5번을 연속으로 따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디빌더를 은퇴하고 영화배우의 길로 나섰는데 82년도에 코난이라는 영화를 통해 데뷔를 했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3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배우가 됐습니다. 3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3조 6천억 원 환율로 하면은요, 그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아놀드는 언제나 항상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이었고 또 19대 보디빌더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직후 찍은 사진이 나오는데 19살이니까 얼마나 어려요. 그런데 얼굴 표정이요, 와, 그냥 한 70살은 되어 보이는 이 세상은 내 거다 막 이런 표정 있잖아요. 정말 표정이 압도적입니다. 네. 아놀드는 자신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감은 비전에서 나온다.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에 명확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한 고통을 버텨낼 수 있다. 사소한 장애 따위에 절대 푸념하지 않는다. 내 비전은 이길 수 있다였다. 나는 경쟁하러 경기에 나가는 게 아니다. 나는 이기러 나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상대가 느끼는 가장 큰 고통보다 한 걸음 더 진한 극한의 한계까지 가 있을 줄 아는 사람이다. 네, 이런 말을 했네요. 나는 경쟁하러 경기에 나간 게 아니다. 나는 이기러 나간 것이다. 멋있네요. 동영상을 보면은요, 이제 아놀드가 지금은 저는 이제 보디빌더의 세계 잘은 모르지만 이게 동영상을 많이 접하게 됐거든요. 근데 요즘 약간 좀 이렇게
보기가 불편한 그런 바디빌더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약물의 전성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아놀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 프로틴과 약물로 점철된 인공적인 바디빌더들이 판치는 이 바디빌더계의 일침을 날렸는데, 그 동영상이 정말 제가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 아놀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물 바디빌더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당신은 왜 약물과 프로틴으로 비정상적인 근육을 만드는가? 인간의 몸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아무런 약물 없이 식단과 운동만으로 부드럽지만 강하고 단단하지만 유연한 근육을 만들 때이다. 네, 그 바디빌더들 이렇게 몸 보면은요, 이렇게 복근 부위가 이렇게 쏙 들어가지 않고 복근이 이렇게 탁 튀어나온 복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자라 그러죠.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근데 그 갈라진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배 불뚝 마냥. 그게 약물로 근육을 만들면 그게 이제 허리가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갈라지는 근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소룡 복근처럼 그렇게 쏙 갈라지는 빨래판 복근이 아니라 이렇게 근육돼지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툭 이렇게 배가 이렇게 통칠통칠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 약으로 근육을 만들면 그 갈라지는 근육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생겨서 이렇게 아름답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강함이 아니라 이렇게 둔탁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 과한 벌크업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 아놀드가 이 보디빌더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해서 그 약물 보디빌더에게 그런 조언을 합니다. 약물 없이 인간의 몸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약물 없이 식단과 운동만으로 부드럽지만 강하고 단단하지만 유연한 근육을 만들 때이다. 그리고 어릴 때 시합에 나가면 아놀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주지사 그 전 내용도 나오고, 아놀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대기실에 있는 상대방에게, 혹시요 그 선수님 무릎 부상 같은 거 당한 적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선수가, 경쟁자가, 아니요 저 부상 안 되는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아놀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 부상 안 당하셨구나. 아니 그쪽 허벅지가 너무 얇은 것 같아가지고 혹시 부상당해서 훈련을 못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네, 아주 못했죠. 네. 이런 말을 합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동공이 막 흔들리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같은 근육을 가진 바디빌더라고 하더라도 눈빛과 자세에서 나오는 자신감은 아놀드에게 나가는 대화마다 우승을 시켜주는 그런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전성기 때 몸 보면은요, 진짜 아름다워요.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벌크업된 게 아니라 정말로 인간의 아름다운 육체를 표현했던 그런 저기가 듭니다. 이 오만하리만치 자신만만한 이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와 비슷한 캐릭터가 있죠. 호날두, 네, 축구의 신 메시와 더불어서 세계 양대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는 호날두. 한국에서는 노쇼, 나타나지 않아서 아주 지금까지도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그래도 세계적인 선수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유벤투스에서 이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했어요. 근데 이적 인터뷰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맨유에 관광을 오거나 유니폼 팔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곳에 우승하러 왔다. 네, 인상적이죠. 어저께 요번 주 경기에서 리버풀한테 5대0으로 졌습니다. 맨유. 네, 하지만 그 패기와 자신감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시간이 6시가 다 되어갑니다. 저는 1부 내 인생의 명작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듣고 돌아와서 2부 6시 정각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1부 끝곡은요, 아바가 부르는 페르난도. 네, 아바의 숨은 명곡이죠. 페르난도 듣고 저는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처음 헐리우드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제작자들은 그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더스틴 호프만, 알파치노, 우디 앨런 이런
체구가 작은 마르고 지적인 백인, 이런 이미지 남자 배우가 각광받던 시대였는데, 몸무게 110kg이 넘었고 뭐 엄청난 거인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헐리우드에서 외면받는 아놀드였습니다. 그런데 태연이도 그 흔한 오디션도 안 보고 19살부터 간직한 자신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 배역을 맡으려고 굳이 경쟁하거나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누군가 나를 발견해 줄 때를 기다렸다. 모두가 살을 빼고 금발 미남처럼 보이려고 노력할 때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처럼 하지 않는 것이었다. 내가 한 것은 그저 버티는 것이었다. 제작자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계속 머물면서 팝콘을 먹거나 운동을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결국에는 아놀드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트윈스라는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그 유명한 배우도 아니었고 감독도 없었고 유명하지, 또 제작자도 없고, 그래서 제작사도 돈이 없고 감독도 무명이고 배우도 무명이고,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서 그 제작사에서 아놀드 슈왈제네거에게 신인으로서는 유례없는 런닝 개런티를 제시했습니다. 대신에 출연료가 공짜였다 그래요. 이 영화의 성공 여부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은 아놀드는 돈 한 푼 못 받고 고생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이 트윈스라는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그 한 편의 영화로 3억 달러의 런닝 개런티를 받게 됩니다. 한 편의 영화로 3천억이. 예. 저도 이 영화 기억나요.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어릴 때 비디오 테이프로 빌려서 봤는데, 엄청나게 큰 체구의 남자, 또 쌍둥이 형제인데 그 데니 드비토라는 약간 멕시칸 남자 같았는데 그 아주 작은 남자 쌍둥이 역할 데니 드비토가 있었고, 거구의 쌍둥이는 아놀드가 했었는데 정말 재밌게 봤어요. 뭐 몇십 년, 30년 전인가요? 그런데도 정말 그 스토리까지 다 기억날 정도로 재밌게 봤는데, 이 어릴 적에 그래요. 영화 보려면 비디오 가게 지금은 정말 언제적 비디오 가게입니까? 네, 비디오를 빌려서 보았는데 지금 정말 뭐 오징어 게임처럼 달고나처럼 추억의 아이콘이 됐네요.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만 해도 뭐 2000년 초반 이럴 때만 해도 블록버스터라고 그러나요? 그 비디오 대여점이 엄청 뭐 어디든 다 있었는데 그 시장도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고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토이저러스 보십시오. 그 위풍당당하던 어마어마한 그 칼리지 포인트 그쪽에 토이저러스 엄청나게 큰 회사, 그거가 폐업하는 거 보세요. 네, 그래요. 지금은 플랫폼 경제예요. 메타버스에 우리는 올라타 있습니다. 내 인생 명작 열심히 들으시는 애청자분이시라면 플랫폼 경제, 또 메타버스, 낯선 이름 아니죠. 네. 아무튼 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영화 이후로 아놀드는 명실상부 헐리우드 최고 스타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리고 타이탄의 도구들 저자 팀 페리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놀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만의 결정으로 지쳐 사라지지 마라.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당신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라. 퇴장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말 것이다. 네, 리차드 샌더슨 리얼리티, 아주 고전적인 노래죠. 오래간만에 또 추억에 푹 빠졌네요. 여러분은 성공이란 단어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림하면 떠오르는 이름, 천재, 또 부자, 어떤 이름이 떠오르나요? 그림, 천재 하면은 아인슈타인 떠오르겠죠? 부자 하면 빌 게이츠, 음악, 모차르트, 뭐 그림, 피카소. 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경제학자 데니얼 카더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각적이고 무의식적인 자동사고다.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은요. 주목해야 될 거는 이런 자동적인 사고가 아니라 더 느리지만 더 의식적인 이성적인 사고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성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에 이어서 세 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신중해지고 느리지만 아주 의식적인 사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공의 세 번째 인물은 잠시 숨을 고르고 좀 새로운 인물을 떠오르기 위해서 우리 뇌가 반응한다고 합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온화한 미소와 너그러운 품성으로 학창시절 나에게 처음으로 자전거를 알려주신 어떤 분, 또 발레리나 강수진의 상처투성이지만 영광의 발, 여기에 성공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경제학자 데릭은 자기 자신의 강연회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이 책의 이 부분이 인상적이어서 여러분에게 이 원고 일정 부분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산타모니카 해변 근처에 살 때 저는 한 친구 덕분에 자전거 타기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해변 옆으로 아주 훌륭한 자전거 도로가 40km 가까이 뻗어 있었습니다. 나는 페달을 최대한 힘차게 밟고 새빨개진 얼굴로 엄청난 속도로 달렸습니다. 전속력으로 갔다가 오는 게 내 운동 습관이었는데 그때보다 타이머를 재면 43분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릴 생각을 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느낌이 먼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빨리 달리지 말고 그렇다고 아주 느리게 달리지도 말고 그냥 느긋하게 경치 보면서 한번 달려볼까? 그냥 똑같은 도로를 달리는 동안 몸을 바로 세우고 평소보다 주위를 더 많이 둘러보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니 돌고래들이 보였고 반환점 부근에는 펠리컨 한 마리가 제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위를 쳐다보며 하늘을 보면서 펠리컨이네 라고 감탄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아주 멋진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즐겼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지도 않았고 숨을 씩씩 몰아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돌아와서 자전거를 멈추고 평소처럼 타이머를 보니까 45분이 지났습니다. 말도 안 돼. 43분에서 단 2분이 더 흘렀을 뿐인데 저는 온 세상을 다 구경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2분 차이에서 깨달음을 얻은 저는 인생에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얼굴과 숨막히는 고통과 스트레스는 제 삶에서 겨우 2분의 시간을 줄여주었을 뿐입니다. 극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별것 아닌 헛된 노력이었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온갖 군데서 돈을 최대한 짜내고 분철을 다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아낌없이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멈추는 겁니다.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으악하는 소리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게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고 질문하세요.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멈출 줄 아는 것, 그리고 좋은 신호를 얻기 위해 2분 정도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과정입니다. 네, Nobody's Child, 캐런 영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라이언 홀리데이는 베스트셀러 작가고 또 기업 연수 코칭 강연자로 유명한 인물인데 그가 만들어낸 언어가 있어요. 신조어가 있는데 그게 캔버스 전략이에요. 캔버스 전략은 그림보다 캔버스가 그림의 형태를 결정하는 현상을 말을 하는데 이 캔버스 전략의 핵심은 바로 안테암블로입니다. 이걸 이제 번역하면 길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테암블로는 예전에 그 로마 시절 성공한 사업가와 같이 부유 계층이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전통이라고 해요. 사업가가 예술가를 지원하면 그 예술가는 후원자를 위해 앞장서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심부름도 해주고, 그러니까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돈 많은 부호들은 돈을 주고 그 예술가의 생계를 이제 도와주는 대신에 그 부호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또 공짜는 없으니까요.
노래를 잘하는 예술가면 노래를 불렀을 테고, 시를 읊는 예술가면 시를 즉석에서 지었을 테고, 뭐 그랬겠죠. 그림을 이제 잘 그리는 예술가는 뭐 그림으로 대신했겠죠. 당시 유명한 시인 마르티알리스도 안테암블로 역할을 했는데, 이제 대부분 후원자들 집을 오고 가면서 심부름을 하거나 이제 존경의 표시를 이렇게 하면 그 보답으로 돈과 음식을 얻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자존심 센 그 마르티알리스라는 그 시인은 그런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끔찍하기 싫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의 시에는 늘 로마의 지배계급 부자들에 대한 증오와 풍자가 새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만일 그 마르티알리스가 안테암블로의 삶을 살지 않고 가난한 예술가로 살다가 굶어 죽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저자는 여기에서 안테암블로의 삶을 사는 오늘날 타인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것을 얻는다는 교훈을 얘기합니다. 특히 직장을 이직하거나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을 때는 자발적으로 안테암블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될 수 있는 도움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를 마련해 주되 당신은 잠시 쉬어도 좋습니다. 이렇게요. 안테암블로를 하기 위해선 저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째,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유능하거나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둘째, 당신의 태도는 조금 바꾸어야 조직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셋째,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실들 대부분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현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테암블로의 교훈, 타인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것을 얻는다. 네, The Sound of Silence, 야오시퉁이 불렀습니다. 저자 팀 페레스는 말합니다. 항상 타인을 섬기겠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성공 못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안테암블로의 자세는 위기에 처했을 때 모욕감 없이 자존심을 굽힐 수 있게 해준다. 편견 없이 모든 유용한 조언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게 해준다. 안테암블로는 길잡이라는 뜻답게 단지 심부름하거나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읽고 효율적인 방법을 말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캔버스의 전략 핵심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 저자 팀 페르스가 말하는 안테암블로와 캔버스 전략의 핵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궁리하는 동안 당신은 더 큰 성공과 행복의 길을 들어선 것이다. 모두가 자신의 공을 인정받고 싶어 할 때 당신은 안테암블로의 길을 가라. 모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분노할 때 당신은 안테암블로의 길을 가라. 안테암블로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그 진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길을 만드는 사람만이 결국 그 길이 나아가는 방향을 통제할 수 있다. 캔버스가 그림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이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작가였던 마흔경은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신의 지휘 능력은 나중에 언제든 원하는 순간에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케니 로저스의 She Believes in Me 듣고 돌아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한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팀 페르스의 명작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사연이나 신청곡은요, 이메일 am1660h@gmail.com입니다. 사연이나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고요. 몇 해 전에 내 인생의 명작에서 소개한 책이었어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기억나시나요? 알랭드 보통이 쓴 책인데, 우리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참 프랑스 사람인데
되게 담백하고 시니컬하고 재밌었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작가. 인데 그 알랭 드 보통이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너무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의 방향을 알면 타인의 중요성은 약해진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를 때 대부분 우리들은 타인의 목소리에 의존한다. 그리고 주변의 소셜미디어, 통계, 정보, 가짜뉴스에 우리는 빠져들게 된다. 그것이 다 두려움과 의존이 가져다 온 폐해다. 그는 진정한 성공이란 평화로운 상태에 놓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랭 드 보통은요. 그는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책에 나온 본문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의 좋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걸 알아차려야 한다. 규칙적으로 의도적으로 잠깐씩 멈추어 서서 그 사실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들에 핀 꽃을 보고 탄성을 지르면 사람들은 당신을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지금 꽃을 보고 감탄할 시간이 있냐고, 원대한 꿈은 대체 어디 갔냐고, 야망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말이다. 하지만 경험을 더 쌓고 시련의 파도를 넘다 보면 언제부턴가 꽃 한 송이, 아름다운 구름, 모두에게 친절한 미소를 날리는 평화로운 아침 같은 일상의 사소함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운명의 여신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인간은 그만큼 나약한 존재다. 해고에 대한 불안, 신체의 질병, 경제적 압박, 이렇게 조금만 상황이 틀어져도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 아주 약간의 좌절만으로도 그렇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나약함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별 큰일 없이 무탈하게 지나는 하루에 진심을 다해 감사할 때 극복의 길이 열린다. 감사야말로 불안과 두려움을 보내오는 운명의 여신에게 맞설 수 있는 인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네, When I Was Your Man, 브루노 마스가 부르는 곡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알랭 드 보통 타이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가 말을 했어요.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네, 세계적인 철학자, 석학, 베스트셀러 작가, 그가 말을 합니다. 불안과 좌절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좋은 말이네요. 네. 제가 이제 이 책 소개하면서 점점 느끼고 있어요. 제가 왜 작년 5월 달에 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을 4주 연속 시리즈물로 했었는지 정말 주옥 같은 글과 훌륭한 분들, 그 사람들의 루틴, 철학, 사고, 어떤 명연설, 그 다음에 짧은 메시지, 정말 버릴 게 없네요. 책 한 권 자체가 제가 4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휴스턴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브레네 브라운 교수가 역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테드 강연 영상 5개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분입니다. 테드는 잘 아시겠지만 15분 정도 짧은 스피치 영상이죠.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 학자, 강연자들을 일반인들도 많이 강사로 초빙을 해서 청중들에게 강연하는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짧아요. 15분.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고 이제 아마 그 테드에서 그 프로그램 그 포메이션을 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테드 강연의 탑 5 안에 들었던 강의가 바로 브라운 교수의 취약성의 힘이라는 강연인데, 이 하나의 강연이 3천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강남 스타일이 5억 뷰 이런데, 네, 이렇게 좋은 영상도 많이 보면 좋죠. 브라운 교수는 말합니다. 취약성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숨겨야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드러내야 한다. 그럼으로써 상대에게 신뢰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흔히 우리는 상대에게 아주 단단한 신뢰를 얻고 나의 결점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취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도 신뢰관계는 단단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취약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인생은 결코 편안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편안하게 얻은 게 하나라도 있는지. 뭔가를 얻으려면 빈틈이 없는 매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칭찬할 것 같은가. 천만하다. 속이 울렁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몹시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먼저 자기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사람을 세상은 더 높게 평가하고 도와준다. 상대에게 도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장 용감하게, 가장 빠르게 성공하게 된다. 네, 이렇게 그 브라운 교수의 말처럼 우리는 취약성을 드러내야 더 높이 평가받고 또 그런 사람에게 더 높은 평가를 한다는 거를 알긴 아는데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얼마나 취약성을 드러내고 드러낼 용기가 있는가. 오히려 반대죠. 취약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실수를 안 하려고, 실수를 감추려고, 완벽해 보이려고 아주 매일매일 노력하죠. 근데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어떤 것을 시도했다가 어떤 것을 실패했는지 더 잘 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있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못하고 어떤 실수를 하면서 살아왔는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왜 저렇게 살았어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고 그 자신감에 이제 감탄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약속을 잃어버렸을 때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막 그 임기응변으로 떼어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한데 제가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에게 더 신뢰가 갔던 그런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 특징이 지금 삶에 만족하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그 취약성을 드러내는 게 힘들다는 거죠. 지금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내가 예전에 더 가난했고 얼마나 힘들었고 지금 내가 더 뭐 어렵고 이거를 말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말하겠죠. 예전에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런데 지금 잘 살고 성공하고 뭐 훌륭한 위치에 있다면 뭐 내가 정말 뭐 바닥에 떨어진 음식도 주워 먹었다는 얘기 당당하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주변에 자기의 취약성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그것을 꽁꽁 감추는 사람 또 누구일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브라운 교수가 말하는 기꺼이 먼저 자기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사람을 세상은 더 높게 평가하고 도와준다. 꼭 기억하고 싶은 말이네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애담이 부르는 Opposite of Loving Me 함께 듣겠습니다. 네이비씨를 지휘했던 조코 윌링크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코 윌링크라고 그 유튜브 치면은요, 이 사람 이렇게 연설 나오는데, 눈, 코, 입이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카리스마가 엄청난데요. 이 네이비씨 지휘관 그 조코 윌링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셀이 최강의 팀이 된 것은 평소 극한 상황을 설정해 계속 훈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통과 절망, 두려움 같은 감각이 둔해진다. 그래야 진짜 상황이 닥칠 때 훌륭히 대처한다. 평소에 이런 훈련을 하면 실전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힘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행군을 해보면 보통 뭐 한 40-50km, 뭐 많이 걸으면 100km 이렇게 걷죠. 그렇게 행군 한번 갔다 오면 이제 뭐 10km, 20km 이런 전술훈련은 뭐 그냥 동네 산보죠. 네. 극한의 극한을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일상적인 훈련은 그냥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그 감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책 타이탄의 도구들을 저자 팀 페리스는 철학자 세네카의 책 루실리우스에게 쓴 편지 이 부분을
자기가 힘들고 뭐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 때마다 꺼내서 읽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제 그 타이탄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 저자 팀 페리스의 내용인데 그 부분, 인용된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세네카야 루실리우스에게 쓴 편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위대한 이들의 가르침을 통해 너에게 교훈을 주고자 한다. 며칠 동안 남루한 옷차림으로 싸구려 음식만 먹으며 이것이 내가 가장 두려워한 상황인가를 생각하라. 불안과 두려운 걱정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를 대비해 미리 강해지는 것이다. 너는 행운의 여신이 친절할 때 그녀의 분노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평화로울 때 병사는 실전보다 더 강한 훈련을 하고 성벽을 쌓아야 한다. 미리 훈련을 하면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움찔하지 않는다. 가난을 대비한 연습은 사람들에게 더 강한 정신과 몸을 갖게 한다. 그들은 자주 예행 연습을 하는 덕분에 실제로 빈곤한 상황이 닥쳐도 위축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백만장자들이 삶의 무료함을 달래려고 사용하는 방법을 상상하지 마라. 진짜로 지프로 어섭게 만든 잠자리와 투박한 망토, 딱딱하고 때 묻은 빵이어야 한다.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진정한 시험이 되도록 한 번에 사나흘 동안 그렇게 생활하라. 때로는 걸어도 된다. 그렇게 하면 단언컨대 친애하는 루실리우스야, 소량의 음식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인간의 평화로움이 행운의 여신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행운의 여신은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히 내려주기 때문이다. 세네카가 제자에게 알려준 이 지혜를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저자에게요. 팀 페리슨. 자, 다음은 내가 빈털터리가 되는 모의 실험을 위해 한 번에 3일에서 14일 동안 반복적으로 실시했던 방법들이다. 거실 바닥이나 야외 침낭에서 잠자기. 일주일 혹은 2주일 동안 한 가지 셔츠와 한 가지 바지만 입기. 여행자들에게 현지인들이 무료로 잠잘 소파를 제공하는 카우치서핑.com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숙박하기. 즉석 통조림이나 쌀, 콩만 먹고 버티기.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나 차만 하루 종일 마시기. 나뭇가지 종이 나뭇잎만을 연료로 요리하기. 최대한 단식하기. 인터넷 검색은 도서관에서만 이용하기. 이것이 내가 모두 실천했던 방법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지만 이처럼 단순한 실험을 해보고 나면 나는 전보다 더 훨씬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다. 네, Coal Miner's Daughter, 로레타 린이 부르는 곡 듣고 왔습니다. 브레인 피킹스라는 잡지 편집자 마리아 포포바를 인터뷰한 팀 에리스는 그 워커홀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인용된 부분 읽어드릴게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마리아 포포바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수백만 독자를 거느린 작가임에도 그녀가 절대 워커홀릭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노동의 고됨과 지루함, 그 고통에 대해 자주 호소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무엇을 선택했든 간에 일이 어렵지 않고 괴롭지 않은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 다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좀 덜 괴롭고 덜 힘들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실패한다. 마리아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1842년 3월에 쓴 일기를 힘들 때마다 떠올리며 힘을 얻는다. 데이비드 소로는 가장 효율적인 노동자는 하루를 일거리로 가득 채우지 않으며 편안함과 느긋함에 둘러싸여 일한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나 또한 매일 팀 페리스가 쓴 그 글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나 또한 매일 세상 모든 일을 어깨에 짊어진 얼굴로 하고 근면함과 성실함을 훈장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열심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일정으로 꽉 찬 달력을 갖는 게 당신의 목표인가? 핵심에 집중하려면 소로의 말처럼 일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한다. 느긋하게 하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효율적으로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이 마리아 포포바가 말한 느긋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집중력 있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 참 인상적이네요. 저도 참 새겨들어야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수업 많이 하고 이러는 게 다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헝클어져 있고 열심히 일해도 현실이 나아지지 않을 때는 무조건 몇 줄이든 매일 글을 쓰라고 조언을 합니다. 내가 가는 방향을 알고 집중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도구는 메모하는 습관, 글을 적는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중력이 강한 사람은 항상 여유롭고 남들과 똑같은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메모와 글쓰기 습관이라고 마리아는 조언을 합니다. 자, 에드 슈란 Perfect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에 시작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팀 페리스의 명작 타이탄의 도구들이었습니다. 작년에 5월달에 4번에 걸쳐서 했던 그 타이탄의 명작을 방송 1회 분으로 제가 요약하고 압축하고 조금 넣고 빼고 이렇게 했는데 참 좋은 책이니만큼 소개할 내용도 많았고 또 제가 직접 작년에 5월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침 명상 침구정